시니어 가족 시리즈 40년 키운 아들, 엄마를 차단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구독자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박순덕은 새벽 5시 반이면 늘 눈이 떠졌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가 깨우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했고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가족을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 도시락을 싸기 위해, 조금 나이가 들었을 때는 남편 출근을 챙기기 위해, 그리고 지금은 습관처럼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침은 전혀 달랐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해졌고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기도 전에 손은 자연스럽게 휴대전화로 향했습니다. 그 행동은 이제 하루의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짧은 순간에도 박순덕은 숨을 참았습니다. 혹시나 오늘은 아들의 이름이 떠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또다시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통화 기록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한 번 내렸고 또 한 번 내렸습니다. 끝까지 내려도 아들 김현우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한 달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순덕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결혼하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와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말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마음속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대신 다른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바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끊어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순덕은 괜히 부엌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쌀을 씻는데 손이 자꾸 미끄러졌고 불을 올리는데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퍼지는 순간 기억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현우가 군대 휴가를 나왔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말없이 밥만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울음을 터뜨리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며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날도 생각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순덕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을 두드려주며 엄마가 있잖아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현우는 조금씩 숨을 돌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전할 길 자체가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목이 막혔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억울함과 두려움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순덕은 마지막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평범했습니다. 별다른 다툼도 없었고 큰 말도 없었습니다. 밥 잘 챙겨 먹으라는 말, 건강 조심하라는 말, 가정 잘 지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 이후로 모든 것이 끊겼습니다. 그 사실이 박순덕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자를 써내려갔습니다. 현우야, 엄마야. 거기까지 쓰고 한참을 멈췄습니다. 그 뒤에 무슨 말을 붙여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괜히 부담을 주는 말이 될까봐, 괜히 간섭처럼 보일까봐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부 하나 묻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때 문득 박순덕의 머릿속에 더 무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침묵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아주 차분하게 설계한 침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박순덕은 아직 그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박순덕이 며느리 이지연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리면 늘 같은 장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말수가 적고 목소리는 낮았으며 인사를 할 때 허리를 정확한 각도로 숙이던 모습이었어요. 웃을 때도 크게 웃지 않았고 말끝마다 예의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어요. 며느리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박순덕 역시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어요.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현우는 자주 연락을 했고 주말이면 얼굴도 비쳤습니다. 전처럼 편하게 웃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라는 자리가 사라졌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었어요. 박순덕은 그 정도 변화는 결혼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가정을 꾸렸으니 중심이 옮겨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주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현우 대신 지연이 먼저 받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바로 옆에 있다면서도 직접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지금 운전 중이에요. 회의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은 많이 피곤해요. 지연의 말은 늘 공손했고 이유도 그럴듯했어요. 그래서 박순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약속을 잡을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현우가 그날 갈게요라고 바로 답하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일정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확인이라는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취소였습니다. 그날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현우가 예민해서요. 집에서 좀 안정이 필요해요.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박순덕은 점점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연은 한 번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낸 적도 없었고 직접적으로 불편하다는 말을 한 적도 없었어요. 대신 늘 정중한 얼굴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반박이라도 할 수 있지만 공손한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내가 예민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박순덕은 점점 스스로를 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해도 되나, 저 행동은 부담이 되지 않나 계속 고민했어요. 현우의 표정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엄마 앞에서 편하게 웃지 않았고 말할 때마다 주변을 살피는 눈빛이 생겼습니다. 박순덕은 그 얼굴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평생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며 살아온 사람의 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순덕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현우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연이 힘들어해서요. 지연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박순덕은 그 말이 반복될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삶이 아니라 며느리의 감정이 모든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연은 직접 어머니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현우가 피곤해 보이게 만들고 집안 분위기가 예민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어머니와의 만남이 갈등의 원인인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어머니라는 자리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바꿔갔습니다. 박순덕은 그때까지만 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이 집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생겼고 그 규칙은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서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규칙 속에서 박순덕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순덕은 결국 참지 못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밤새 휴대전화를 붙잡고 고민하다가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문장은 짧았습니다. 길게 쓰면 괜히 간섭처럼 보일까 봐서였어요. 현우야,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그래. 그 한 문장을 보내고 나서 박순덕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답장이 오기만 하면 모든 불안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엄마 나 괜찮아라는 말이 오면 지금까지의 두려움이 전부 기우였다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10분, 30분, 1시간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박순덕은 휴대전화 화면을 몇 번이나 켰다 껐다를 반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순덕은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문자를 쓰려 했습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이 될까 봐서였어요. 그런데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에 뜬 안내 문구를 보고 박순덕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박순덕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문질러 보고 다시 입력해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메시지는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박순덕은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는 걸요. 차단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니 누군가가 박순덕의 번호를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순덕은 한동안 그대로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가 갑자기 아주 무거운 물건처럼 느껴졌어요. 그동안 수없이 상상했던 최악의 경우가 이렇게 조용하게 아무 말도 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박순덕은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가 끊겼고 다시 걸자 아예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박순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막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동안 아무리 서운해도 아무리 거리가 느껴져도 이렇게 완전히 끊어낼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이 선택이 현우 혼자만의 결정은 아닐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박순덕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지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늘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던 모습, 통화 중간에 자연스럽게 끼어들던 목소리, 누구와 언제 만날지를 정리하던 태도가 하나씩 겹쳐졌습니다. 현우가 스스로 결정하는 모습을 본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고 대신 누군가가 대신 판단해주고 정리해주던 장면들만 선명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박순덕의 세상은 눈에 띄게 좁아졌습니다. 아들의 소식은 직접 들을 수 없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만 어렴풋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어딘가 불편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잘 지낸다더라라는 말 뒤에 이어지는 애매한 침묵이 박순덕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동네에서 사람들을 마주칠 때도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괜히 말을 아끼는 듯한 표정, 질문을 하려다 말아버리는 눈빛이 느껴졌어요. 마치 박순덕이 무슨 문제라도 일으킨 사람처럼 취급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차단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언이었고 설명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삶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 문자 대신 내려진 셈이었어요. 박순덕은 그 의미를 너무 잘 알아서 더 아팠습니다. 누군가에게서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삶에서 지워졌다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박순덕은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휴대전화 화면이 떠올랐고 전송 실패라는 문구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박순덕은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이제 이 일은 단순한 오해나
일시적인 거리두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무언가가 이미 깊이 그리고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박순덕은 며칠을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번호가 막힌 뒤로는 밖에 나가도 마음이 늘 불안했어요. 누가 현우는 잘 지내냐고 물어볼까봐 두려웠고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장에 가는 일조차 미루다가 냉장고가 텅 비어 어쩔 수 없이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시장 초입에서 박순덕은 동네 친구 최말자를 마주쳤습니다. 최말자는 박순덕을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췄어요. 얼굴만 봐도 서로 상태를 읽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최말자는 잠시 말끝을 흐리다가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박순덕의 팔을 가볍게 잡아 끌며 한쪽 골목으로 데려갔어요. 최말자는 작게 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나 이 말해도 되나 모르겠다. 박순덕은 그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말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이 너 얘기하고 다니더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순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순덕은 억지로 웃어 보이려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겠냐는 말이 입끝까지 올라왔지만 최말자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최말자는 망설이다가도 말해야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말자는 최대한 담담하게 전달하려 했어요. 하지만 내용은 담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그러더라. 너가 집착이 심하대. 전화를 하면 현우가 숨이 막혀 한대. 집에 오겠다고 하면 둘이 싸움 난대. 가정을 흔들려고 한다고까지 말하더라. 박순덕은 그 말들을 듣는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몸에서 힘이 빠져서 장바구니 손잡이가 흔들렸습니다. 집착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심장을 찔렀어요. 박순덕은 한 번도 자신이 집착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밥은 먹는지, 잠은 자는지, 감기는 안 걸렸는지 묻는 게 어머니의 일이었고, 그건 사랑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박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뭘 집착을 했다고 그래. 최말자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너 알지. 근데 지연이는 말을 참 그럴듯하게 하더라. 걱정도 간섭으로 들리게 만들고 너가 했던 희생도 통제로 들리게 만들더라.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지연이 대놓고 욕을 하고 다닌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지연은 누가 들어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말로 박순덕을 정리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했고 말투는 차분했을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더 쉽게 믿었을 거예요. 며느리도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박순덕을 자연스럽게 문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박순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라 계획적이었습니다. 한번 프레임이 씌워지면 박순덕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변명처럼 들릴 거였어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봐라 또 해명하면서 간섭하려 한다라고 받아들일 테니까요. 박순덕은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최말자는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현우가 요즘 많이 꺾여 보이더라. 사람이 말이 없어졌어. 박순덕은 그 말에 심장이 더 내려앉았습니다. 현우의 변화는 단순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이미 어딘가에서 눌리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순덕은 머릿속으로 현우의 표정을 떠올렸어요. 결혼 전에는 툭툭대도 웃음이 있던 얼굴이 결혼 후에는 늘 피곤하고 조심스러운 얼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순덕은 서늘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연은 현우에게 어머니가 문제라는 이야기를 계속 심어왔고 현우는 갈등을 피하려 그 말을 확인하지도 않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현우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게 맞아라고 방향을 잡아주면 그쪽으로 조용히 따라가는 성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성향이 지금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었어요. 박순덕은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곧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주변 사람들 머릿속에는 간섭하는 어머니가 만들어져 있었고 그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거였어요. 더 무서운 건 그 이미지가 현우의 머릿속에도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었습니다. 만약 현우가 진심으로 그렇게 믿기 시작했다면 박순덕은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겁니다. 박순덕은 최말자 앞에서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말자는 박순덕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너 혼자 끙끙대지 말라고. 이런 건 말이 새기 전에 너도 알아야 한다고. 박순덕은 그 손길에 울컥했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는데 그 고마움이 더 서러움을 불러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순덕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연이 만든 말들이 얼마나 빠르게 퍼졌는지, 그리고 그 말들이 어떻게 박순덕을 고립시키는지요. 사람은 소리 지르고 싸우는 방식으로만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공손하게, 그럴듯한 문장으로 사람을 악역으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박순덕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판을 짜놓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순덕은 그 판 위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악역 자리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박순덕은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몸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괜히 찾아갔다가 상황만 더 나빠질까봐, 괜히 며느리에게 또 하나의 명분을 주는 건 아닐까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도 문자도 완전히 막힌 상황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건 점점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어요. 결국 박순덕은 아들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건 따지러 가는 게 아니라 확인하러 가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현우가 잘 있는지 그 정도만 보고 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괜히 빈손으로 가는 게 더 어색할 것 같아서 과일 몇 개를 챙겼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그래도 엄마로서의 마지막 예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박순덕의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벨을 누르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고 짧은 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고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에는 놀람이 스쳤다가 아주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대신 정리된 표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이미 여러 번 상상해 본 사람처럼 차분한 얼굴이었어요. 문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고 반쯤 열린 상태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 반쯤 열린 문이 박순덕에게는 아주 분명한 선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순덕은 집안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신발은 분명히 2켤레 이상이 놓여 있었고 안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현우가 안에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박순덕은 목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우 좀 보자. 그 말은 요구가 아니라 부탁이었어요. 잠깐이면 된다고, 얼굴만 보면 된다고 덧붙이고 싶었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약간 숙인 채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요. 목소리는 낮았고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더 이상 대화의 여지가 없다는 단단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순덕은 당황한 마음에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지연은 자연스럽게 문을 조금 더 닫았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박순덕의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박순덕은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왜 힘든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지연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만나면 더 복잡해져요. 그 한 문장이 박순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는 게 복잡해진 상황이라니 그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렸어요. 박순덕은 문틈 너머를 향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현우야, 엄마 왔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불렀습니다. 안에서 대답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발소리라도 들리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어요. 그 침묵이 박순덕을 더 깊이 무너뜨렸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문지기처럼 아니면 경계선 그 자체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박순덕이 들고 있던 과일 봉지를 내밀자 지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받는 순간 문을 열어줬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었어요. 박순덕은 그 계산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끝까지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막았다는 말 대신 상황이 어렵다는 말로 모든 걸 정리하려는 태도였어요. 문은 천천히 닫혔습니다. 찰칵 잠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유난히 크게 박순덕의 귀에 남았습니다. 박순덕은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손에 들린 과일 봉지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방금까지 이 문 안에 아들이 있었고 지금도 아들은 이 문 뒤에 있는데 박순덕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박순덕은 다리가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손잡이를 붙잡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박순덕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아들은 누군가에게 빼앗긴 게 아니라 스스로 어머니를 밀어내는 쪽을 선택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박순덕에게 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은 40년 동안 이어진 모성과 단절을 알리는 선이었고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경계였습니다. 박순덕은 그 문 앞에서 마지막 희망을 내려놓았고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박순덕은 집에 돌아와서도 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고 그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방금 전까지 문 앞에 서 있던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지연의 정리된 얼굴, 반쯤 열린 문, 그리고 끝내 나오지 않던 현우의 침묵이 한 장면씩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박순덕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로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봉지는 그대로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봉지 속에서 과일이 굴러가는 작은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조차 박순덕에게는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가 과일을 들고 왔는데도 안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그 생각이 너무 아파서 박순덕은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으면 덜 아플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박순덕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뭘 그렇게 무섭게 했을까? 그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반찬을 보낸 게 잘못이었을까? 안부를 묻는 게 잘못이었을까? 명절에 얼굴 한번 보자고 한 게 잘못이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되짚어봐도 큰 잘못이라고 부를 만한 건 없었습니다. 박순덕은 더 혼란스러웠어요. 잘못이 없는데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게 더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박순덕은 떠올렸습니다. 최말자가 전해준 말들이었어요. 집착, 간섭, 부담, 스트레스, 가정을 흔든다. 지연이 박순덕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다는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차례대로 떠올랐습니다. 박순덕은 그 단어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단어 하나만 바꾸면 같은 행동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간섭이 되었고, 사랑은 집착이 되었고, 희생은 통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순덕은 갑자기 치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프레임이 이미 주변에 퍼져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박순덕은 이제 시장에서도 마음 편히 장을 보지 못했고, 동네에서도 사람들의 눈빛을 피하게 됐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문제 있는 어머니라는 그림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박순덕은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밥솥을 열어도 밥 냄새가 입에 들어오지 않았고, 물 한 모금도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갈라진 느낌이었어요. 박순덕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조금 더 늙어 보였습니다. 눈밑이 꺼져 있었고 입가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박순덕은 거울 속 자신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일이었나 싶었지만 현실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박순덕은 어느 순간 핵심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집안의 중심이 되었는지, 누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지, 누가 관계의 출입문을 관리하는지의 문제였어요. 지연은 그 출입문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현우와 박순덕 사이에 지연이 문지기처럼 서 있었고, 문은 지연이 열고 닫았습니다. 박순덕이 다가갈수록 문은 닫혔고, 박순덕이 물러나면 그제야 조용해졌습니다. 박순덕은 지연의 방식이 얼마나 치밀한지 떠올렸습니다. 지연은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고 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럴듯한 말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현우가 힘들어해요라는 말은 현우를 피해자로 만들고, 어머니가 부담이에요라는 말은 박순덕을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구도가 만들어지면 현우는 자연스럽게 지연 편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등을 피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아픈 건 현우의 침묵이었습니다. 현우는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박순덕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모르면 적어도 나와서 한마디라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우는 방 안에서 숨었습니다. 어머니를 피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침묵은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결국 편을 드는 방식이었고, 현우는 편한 쪽을 택한 겁니다. 그 사실이 박순덕의 심장을 더 깊게 찔렀습니다. 박순덕은 소리내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또 감정적으로 군다는 말로 바뀔까봐 두려웠어요. 대신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사랑이 죄가 됐구나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박순덕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엄마가 아니라 나를 지키지 않으면 끝까지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요. 박순덕은 그날 밤 늦게야 불을 켰습니다. 불빛이 방 안을 밝히는 순간 박순덕의 얼굴에는 결심 같은 것이 아주 작게 자리 잡았습니다. 박순덕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을수록 생각이 더 또렷해졌어요. 문 앞에서 돌아섰던 순간 잠금 소리가 났던 장면,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숨어버린 현우의 침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박순덕은 몇 번이나 이불을 고쳐 덮었지만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즈음 박순덕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지금 뭘 더 할 수 있지? 전화를 걸 수도 없고 문자를 보낼 수도 없고 찾아가도 문 앞에서 막히는 상황에서
박순덕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마라면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거라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평생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박순덕은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더 연락하면 봐라, 또 전화한다는 말이 붙을 것이고, 또 찾아가면 봐라, 또 찾아온다는 말이 붙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순덕은 더 완벽하게 문제 있는 어머니가 될 거였어요. 지연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셈이었습니다. 박순덕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에서 떼어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그동안 박순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현우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처음으로 화면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일부러 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아침이 되자 박순덕은 평소보다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급하게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밥을 짓고 국을 데우고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현우가 좋아하던 반찬을 떠올리며 젓가락질을 멈췄겠지만 그날은 일부러 그런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도 제대로 먹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박순덕은 그날 처음으로 복지관에 갔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몇 번 가보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늘 미뤄왔어요. 혹시 현우에게서 전화가 올까봐 집을 비우면 안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박순덕은 천천히 걸어 복지관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웃음소리와 인사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계속 현우 쪽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박순덕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누군가에게 엄마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불리는 시간이 이렇게 오랜만이라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순덕은 동네 친구 최말자를 만났습니다. 최말자는 박순덕의 얼굴을 보고 조금 나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순덕은 그 말에 잠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나 이제는 더 안 매달리려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순덕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박순덕은 휴대전화를 한 번만 확인했습니다.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현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미안해.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박순덕의 가슴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어서 조금만 기다려줘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순덕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늦었고 기다려달라는 말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박순덕은 평생을 기다려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답장을 쓰려고 화면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길게 쓰면 또 설명해야 하고 또 설득해야 하고 또 상처를 드러내야 할 것 같았어요. 박순덕은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순덕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남기되 존엄은 내주지 말자. 그 문장은 다짐이 되었고 선택이 되었습니다. 매달리지 않는다는 건 사랑을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박순덕은 그 사실을 스스로에게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조금이지만 숨이 편해졌습니다. 박순덕은 시간이 지나서야
진짜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꼭 소리 지르고 폭발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오히려 가장 치명적인 건 조용하고 단정하고 공손한 얼굴로 사람을 지우는 방식이었습니다. 박순덕은 그걸 온몸으로 겪고 나서야 이해했습니다. 지연은 끝까지 나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잔인했어요. 지연은 누군가 앞에서 화를 내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늘 예의 바른 말투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도 이해해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현우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요. 그런 문장들은 누구에게나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연 편에 서게 됐습니다. 며느리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는 말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박순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공손함이 칼이었다는 사실을요. 지연은 어머니의 걱정을 집착으로 바꿔 말했고 희생을 통제로 바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반복하면 사람이 믿게 됩니다. 듣는 사람은 결국 그럴 수도 있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조용히 박순덕은 불편한 존재로 변했습니다. 현우는 그 변화 속에서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박순덕은 그 침묵이 더 큰 상처라는 걸 늦게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성격이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정면으로 부딪히지 못하고 조용히 피해버리는 사람이었어요. 지연은 그 약점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현우에게 엄마 때문에 우리가 망가진다는 식으로 죄책감을 주고 동시에 거리 두면 해결된다는 해답을 던졌습니다. 현우는 확인하지 않고 피하는 방식으로 그 해답을 받아들였어요. 박순덕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현우가 정말로 지연에게 조종당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정리하고 있었던 건지요. 그 질문은 아직도 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떤 이유든 현우는 어머니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지연의 조종을 완성시켰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결국 편한 쪽의 편이었습니다. 박순덕은 더 이상 아들 집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막히는 순간의 수치심과 절망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억지로 걸지도 않았고 억울하다고 장문의 문자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다시 봐라, 엄마가 감정적으로 나온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박순덕은 이제 그 판에 올라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박순덕은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 나가 운동을 했고 사람들과 점심을 먹었고 동네 친구 최말자와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웃는 게 어색했어요. 웃으면 죄를 짓는 것 같았고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박순덕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너져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요.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나는 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가끔 휴대전화가 울리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혹시 현우일까 싶어서 손이 먼저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순덕은 한 번 숨을 고르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연락이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라고요. 예전에는 그 말이 차갑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박순덕을 살리는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순덕은 어느 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졌고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는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는 눈빛이었습니다. 박순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나쁘게 살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프레임을 씌워도 그 사실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순덕은 마음속으로 한 줄을 정리했습니다. 자식을 잃지 않으려다 나를 잃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박순덕은 이제 사랑을 남기되 존엄은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늦었지만 그 선택 덕분에 박순덕은 다시 숨을 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숨은 박순덕의 남은 인생을 지탱해줄 가장 단단한 힘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시니어 가족 시리즈 40년 키운 아들 엄마를 찾아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구독자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